예, 전략경영과 경쟁위 제3강을 시작합니다. 3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략 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 실행이란 것이 뭐냐 이거죠. 선택된 전략이 실행되지 않는다면요, 단순히 전략을 고르는 일은 굉장히 무의미하겠죠. 그죠? 앞에서 한 전략 선택은 결국 선택된 전략은 실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략 실행이라는 것은 implementation이다. 그래서 strategy implementa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기업이 선택한 전략과 일치하는 조직적 정책과 행동이 실천될 때 존재합니다. 그죠? 조직이 선택된 전략과 그다음 그 전략과 일치하는 조직적 정책과 그다음에 행동, 즉 일치되는 정책과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선택한 전략과 일치하는 조직적 선택, 정책과 행동의 실현이 바로 뭐다? 전략 실행이다. strategy implementation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 구체적인 조직적 정책과 행동으로서요. 정책과 행동이 실현되듯 존재한다 했죠. 그로서 기업의 정규적인 조직, 기업의 정규, 비정규적인 경영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종업원 보상 정책,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략 실행은 조직의 정책과 행동이 실천될 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구체적인 조직적 정책과 행동으로서 조직의 정규적인 조직, 즉 formal organization structure, 그 다음에 조직의 정규 비정규적인 경영 통제 시스템이 무슨 management control system, 그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보상 정책, employee compensation policy를 이제 들 수 있다. 자, 그럼 이러한 조직,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을 기업 전략과 일치시킨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성이,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조직 구조, 경영 통제 시스템, 그죠? 보상 정책, 다시 한번, 조직적인 구조, 조직 구조, 그 다음에 경영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은, 이게 주요한, 그 다음에, 전략 실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일반적으로요. 특정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에 맞는 실행은 해당 부분이 동일한 것이다. 그죠? 그러나 다각화 전략의 실행은, 그죠? 다각화 전략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전략 실행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전략 실행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그죠? 그것은 조직,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 그죠? 이러한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일치시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의 실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우위란 것은 그럼 이제 자, 전략이 수용되는 방법은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합니다. 전략에서는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전략이 수립하는 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조직의 구조와 보상, 통제 시스템. 아까 이야기했죠? 조직의 구조와 보상,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면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적인 거죠.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이라든지 승진 보상 등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는 그것은 또 조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보상, 조직의 구조화 보상이고,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 그죠? 채용 승진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그죠? 그리고 예산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죠? 조직의 구조화 보상, 통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략적 선택은 선택 실행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적 선택만 하고 선택을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행은 조직적 선택적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바로 뭡니까? 실천화시키는, 그죠?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 실행은 전략을 수립할 만큼 중요하다.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꽝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수립만큼 중요하다. 전략 실행은 수립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략의 가치는 결국 그 실행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 그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쟁 우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란 것은 자, 전략 경영의 과정은 과정의 이제 전략 경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경쟁 우위다. 자, 먼저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선택. 그 다음에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다면 과연 경쟁 우위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경쟁적인 가치를 더 창출할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competitive advantage, 즉 경쟁이 가지는 우선권이다. 즉 우월주의다. 경쟁이 가지는 우선권이다. 경쟁함으로써 갖는 우선권이다. 우리 이걸 advantage 어드밴티지, 그죠? competitive advantage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 economic value는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우리가 구매자가 인식하는 수익과, 그죠? 그 베네핏이 있겠죠. 그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 그죠? 어떤 차이를 경제적인 가치, 즉 경제적인 가치라 한다. 그것을 우리가 economic cost라고 한다. 즉 경제적 비용의 차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 경영 과정에서 경쟁 우위란 것은 경쟁자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경쟁 우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 경영에서 경쟁 우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기업의 경쟁 우위, 그죠? 한 기업의 경쟁 우위 크기는 그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다른 경제 기업들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죠? 경쟁 우위는 별로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자, 어떤 두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기업이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구매자를 상대로 하고 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 A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그지? 180달러를 창출하고, 자, 그래서 기업 B는 150달러를 창출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기업 A가 기업 B보다 더 큰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A는, 미안합니다. 기업 A는 아까 몇 달러 창출한다고 150달러를 창출한다 하죠. 그 다음 기업 B는
180달러를 창출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업 A가 기업 B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A가 기업 B보다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그죠? 경쟁 우위는 경쟁 우위의 크기는 그 경제적 가치의 차이적 경제적 가치가 여기서는 얼마 됩니까? 자, A는 경제적 가치를 150억, B는 180억. 그러니까 결국은 30달러 정도가, 그죠? 경제적 가치가 이제 B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높은 쪽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A가 결국 경제적 가치를 아까 경제적 가치가 180이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기업 A의 우위는 다른 원천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는 B보다 구매자가 인식하는 가치를 더 크게 창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A 기업은 단위당 230달러의 구매자 수입을 창출하는 반면 B는 200억 달러만큼 구매자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죠? 두 기업이 동일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 A의 경제적 가치는 230,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달러 이꼴 180달러가 되니까 그 다음에 기업 B의 경제적 가치는 200달러에다가 마이너스 50달러에서 180달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고 하겠지만, 자, 어떤 이유로서든 기업 A가 기업 B보다 높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기업 A의 높은 구매 이익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보면은 이제 경쟁의 원천이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것을 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경쟁의 원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경제적 우위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총 비용, 자, 기업 1과 기업 2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총 비용이 50달러고 똑같이 비용이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 수익이 기업 1은 230달러고 기업 B는 여기에 200달러라고 합시다. 자, 이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수익이란 것은 구매자가 이 제품을 기업 1의 제품을 사서 사용함으로써 얻는 어떤 효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효용이 즉 그 비용에 비해서 이 효용이 크면은 그만큼 뭡니까?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 1은 50달러를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 수익이 구매자가 이것을 사서 씀으로써 얻는 효용, 즉 만족도가 230달러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갖는 경쟁력은 결국은 50달러에서 230달러를 뺀 180달러가 되겠죠. 그죠? 기업 2는 같은 논리로 비용에 대해서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수익이 200달러였다면 결국 150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1기업이 2기업보다 결국 약 30달러, 여기는 180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했고 여기는 150달러를 창출했죠. 결국 한 30달러의 더 경쟁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쟁 우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비록 자,
이제 요 경우도 보면은 비용은 $30가 들었습니다. 그죠? 비용은 $30가 들고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 수익은 $210가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은 $60가 들었고, 그죠? 자, 비용이 많이 들어도 결국은 어떻게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 수익이 적으면은, 그죠? 결국은 보세요. 구매자가 인식하는 총 수익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면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더 큰 경제적 우위를 가진다.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그 느끼는 효용은, 즉, 이 물건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효용은 $210로 똑같지만, 결국은 비용에서 뺀 부분이죠. 그죠? 총수익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60를 투자했고, 여기는 $30를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비용을 투자한 1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제 논리가 바로 경제적 우위의 원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 경영 과정에서 경쟁 우위란 것은 경쟁자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 이 경제적 가치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소비자가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같은 비용일 때 더 높을 때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같을 때 뭐가 비용이 더 적을 때 이러한 경제적 경쟁 우위의 어떤 원천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든가 아니면 경제적 가치, 즉 소비자가 그것을 사서 그것으로 해서 얻는 효용을 더 크게 하든지 그 두 개 중 하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전략 경영 과정의 요소들은 경쟁 우위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당연하겠죠. 경쟁 우위를 가져야지만 다른 기업에 우선해서, 그죠?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 전략, 그죠? 전략 경영의 과정의 요소들은 경쟁 우위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필수 요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사명이 있고, 목표.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죠? 기업이 그 사명에 맞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 사명을 가지고 사명에 맞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외부 분석은 우리가 외부에 증명한 챌린저고, 그죠? 내부 분석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인적 자원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 역량들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전략 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 우위의 원칙을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경쟁 우위란 것은 결국 뭐냐? 경쟁자와 차별되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쟁 우위에서는, 그쵸? 경쟁자와 차별되는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기업이 똑같다면 어느 기업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경쟁 우위는 경쟁자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할 때 획득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경쟁자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할 때 획득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경쟁 우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선호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기업이 구매자가 선호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비용 우위에 있을 때,
비용에 있어서 우위란 것은 우리가 비용을 덜 쓰는 거죠. 그죠? 덜 쓰는 거죠. 그게 차이죠. 아까 했죠. 비용을 덜 쓰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그것을 가져가서 가지는 만족감을 더 크게 하든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구매자의 선호도라는 것은 구매자가 어느 기업을 경쟁 기업에 비해서 선호하는 거죠. 그죠? 선호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죠. 그죠? 구매자가 가지는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높던가 아니면은 비용 우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비용 우위란 것은 생산 유통에 있어서 경쟁도보다 낮은 비용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 우위가 낮으면 비용이 낮으면은 구매자의 선호도가 같더라도 역으로 결국 어쨌답니까? 그 제품의 경쟁 우위는 그 제품은 더 높은 경쟁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결국은 이제 외부와 내부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요. 그죠? 그 전략적 선택을 실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전략 실행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전략 실행 과정의 주된 목표는 경쟁 우위를 갖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적 또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갖는다. 자, 경쟁 우위는 대체로 높은 이익을 가져오죠. 그죠? 맞죠? 높은 이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익은 또한 경쟁을 낳는다. 그죠? 자, 경쟁은 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경쟁은 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왜? 경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경쟁 우위란 것은 곧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제한을 경쟁을 통해서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신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경쟁사가 가지고 있던 제품도 뭔가 업데이트 되거나 리뉴얼 되지 않으면은 구식이 돼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 기간을 즉 그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쟁 우위는 임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는 우위의 요소를 모방하거나 또는 더 나은 대체품을 제공합니다. 그죠? 경쟁자는 우위의 어떤 요소를 모방하거나 우위가 나타나는 그 주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기업에 도입하거나, 그죠? 더 나은 대체품을 제공하면서 그 경쟁률을 다시 극복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벌써 했죠. 그래서 경쟁 우위도 어떤 종류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경쟁 우위의 지속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경쟁 우위를 이렇게 한번 보면 경쟁 우위, 경쟁 등위, 경쟁률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경쟁 우위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임시적 경쟁 우위가 있고, 이거는 단기간에 지속되는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경쟁 우위입니다. 그죠? 이거는 장기간에 지속되는 경쟁 우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등위가 있습니다. 같다는 거죠. 등위란 거는. 어느 기업이 경쟁 기업과 같은 크기의 경쟁적 가치를 창출할 때고요. 경쟁 요리는 어떤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작은 크기의 경쟁 가치를 창출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적 경쟁 요리는 단기간 지속되는 경쟁 요리를 이야기하고요. 지속적 경쟁 요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쟁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분석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분석 부분을 보면은 사명은 아까 다시 한번 더 리피티션을 하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명, 성과를 높이는 사명, 성과를 해치는 사명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특정 기능, 그게 이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사명과 관계가 있으며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명과 목표가 정해지면 외부 분석을 합니다. 외부 분석에서 외부 환경이 어떤 위협이나 기회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내부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과 기회를 위험을 리젝트하고 기회를 억셉트할 수 있는 이러한 강점과 단점이 있는 것인가를 먼저 분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 수준의 선택이 있고요. 그죠? 전사는 회사 전체의 수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의 선택, 즉 회사 전체가 이제 기업을 이제 내준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새로운 그 사업에 진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사적 수준의 선택에서는 수직적, 그다음에 전략적, 그다음에 수평적, 그죠? 그다음에 인수합병 또는 사업 다각화, 뭐 이런 전략적 제휴, 뭐 이러한 방법들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전략이 선택되면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라든지 통제 과정, 그 다음에 보상 정책 등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조직 구조, 그 다음에 특정 통제 과정, 그 다음에 보상 정책. 이것이 이제 실행의 3요소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 우위, 그 다음에 경쟁 열의가 있는가, 임시적인가, 소독적인가, 지속적인가. 그 다음에 지속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등위가 있고 우위가 있겠죠. 임시적인 거냐, 지속적인 거냐. 이러한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결정을 한다.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적 또는 지속적 경쟁 우위다. 어떤 종류의 경쟁 우위는 지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속적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임시적 또는 지속적 경쟁 우위는 어떤 종류의 경쟁 우위는 지속적일 수가 있다 했습니다. 경쟁자들의 우위의 원천을 직접 복제할 수 없을 때, 그죠? 우위의 원천을 복제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그죠? 그것은 그 경쟁 우위는 계속적으로 가겠죠, 그죠? 그 이제 경쟁자들이 이러한 이제 우위의 원천을 직접 복제할 수 없을 때, 그죠? 그 당연하면 이제 이런 경쟁은 지속될 수 있죠. 아무도 대체적인 우위의 원천을 찾을 수 없을 때 당연합니다, 그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힘들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지속적 경쟁 우위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떤 종류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수가 있는데요. 경쟁자들이 우위의 원천을 직접 복제할 수 없을 때나 아무도 대체적인 우위의 원천을 찾을 수 없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 등위. 경쟁 등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쟁력이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죠. 그죠? 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보통일 때,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구매자가 선호하지 않을 때, 그죠?
기업이 경쟁자에 대해 비교 우위가 없을 때 그게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어떤 경쟁 등위만을 갖는다는 것이 그 기업 성공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열이란 것은 그러면 어떠냐 하면은 구매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참. 기업은 비교 열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기업은 오래된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나쁜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경쟁 열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경쟁 열의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통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워링이란 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정을 해봤는데 정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산업들, 아까 그 복제할 수 없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 구매자가 제품을 사용하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한 산업들, 요것은 이제 전문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파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또 다른 제품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다른 노력들에 대해서 뭔가 좀 꺼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는 거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자기들이 계속 쓰던 익숙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쓰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새로운 것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저항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요구되는 산업은 컴피티터들이 엔트런트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새롭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자원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그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그만큼 퍼실리티들, 그러니까 투자가 커야 되죠. 투자가 크고 그 큰 투자 안에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어떤 매출이 증가하거나 고객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하는데요.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큰 어떤 우리가 이제 음식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아니면은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100명,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는 그 음식점이 제일 선호하겠죠. 그죠? 왜? 다른 데 찾아가지고 뭐 짝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하여튼 널찍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규모의 경제죠. 그 사람은 그런 넓은 홀을 갖고 있음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받았을 때 추가적인 비용 없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죠. 하여튼 이런 것들, 그죠? 이래 있을 때는 이제 경쟁 우위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럼 경쟁 우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우월한 경제적 성과는 경쟁 우위 증거가 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를 사후에 관찰하기는 상대적으로는 쉽습니다. 뒤에는, 그죠? 그러나 이제 경쟁 우위의 원천을 사전에 알아내기란 대체로 불가능하죠.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가는 힘들죠. 나중에 이제 보고 나면은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상대를 선택했는가를 보고 나면은 결국은 뭡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우리는 뭐 때문에 그 집에 갔었다. 뭐 때문에 그 제품을 더 좋아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천을 사전에 찾아내기란 대체로 불가능하지만 경쟁 우위를 사후에 내는 것은 그거는 뭐 그렇게 그거 하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 기술적 자원의 가치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죠. 그죠? 특히 기술 같은 거. 그죠? 기술 같은 것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자원의 경쟁 우위를 측정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일단 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 역시도, 그죠? 그 미묘한 어떤 그러한 차이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죠? 그런 아주, 높은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죠? 그것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쟁 우위를 가졌을 때 우리는 최근에 보면은 전략 경영 분야에서요, 이런 학자들이 전략 경영 과정을 대체할 모형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미션과 사명과 목표부터 시작해서 전략 실행까지 이어지는 요소들을 이런 걸 제시하는 것 대신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앞에 보면 우리가 뭐 미션 있고, 그 다음에 그 미션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한 목표, 그 다음에 뭐 전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략 선택, 전략 실행. 이런 체인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어떻게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이러한 이제 구조로서 새로운 이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사업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 모형, 즉 비즈니스 모델이란 것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요, 보통 이제 어떤 경영자가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야기한 비즈니스 모델은 경영자가 딱 봤을 때, 그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모델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전에 같이, 뭐, 미션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전략 수립이라든지, 전략 선택이라든지, 전략 실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프로세스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캔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러한 모델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모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은요,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하는 이제 박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제안에는 기업이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들, 그죠? 이라는 것이 뭐 value proposition이라 하죠.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이 초점을 맞춘 고객 유형,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제안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통 기업 전략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기업의 가치 제한이 파악되면은 기업이 해야 할 핵심 활동들, 즉 key activity라 하죠, 이걸. 그죠? 이러한 기업이 이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핵심 활동들인 key activity 이 활동들과요.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제해야 하는 핵심 자원들, 즉 key resources, 그죠?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파트너들, key partner, 이제 그죠? 이러한 이제 키 파트너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가 가치 제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치 제한은 구매자 관계와 그죠? 구매자 관계와 그 구매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경로, 또 채널, 그리고 어떠한 구매자 집단, 그죠? 이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뭐가? 이런 value proposition이.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의 핵심 활동,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자원이나 파트너, 그리고 구매자 관계, 그 다음 경로, 구매자 집단이 각각 가치 제한이 실행되는 것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 구매자 집단이 각각의 가치 제한이 실행되는 것을 지원하게 되면,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기업의 비용과 수익 흐름을 개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수치죠. 맞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업의 수익과 비용 차이는 그 기업이 창출하는 결국 경제적 가치 이꼴을 뭡니까? 경제적 가치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뺐을 때 나온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이 들어가는 기업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그 경제적 가치의 사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수익이 된다.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 그 구매자가 그만큼의 돈을 주고 사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돈을 주고 사갔을 때도 자기는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원을 만들었는데 1000원을 주고 사간다. 그러면 비용은 100원이 들었지만 사가는 사람이 그것을 1000원으로 사갔을 때 그만큼 자신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은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상이한 요소에 대해 상이한 이름을 예를 들면요. 소매업과 소매업, 온라인 소매업과 오프라인 소매업이 결합되어 있는 사업 모델은 이제 온오프 병합이란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온오프 병합이라는 모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절반 정도는 독립적인 가맹점들이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모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구매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음으로써 제조 과정의 재고를 없애는 직접 배송, 다이렉트 모델. 그죠? 그죠? 이런 모델들과 매우 다른 형태의 사업을 보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경쟁 요인을 측정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업의 회계적 성과, 즉 어카운팅 퍼포먼스로 하나 하는 것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회계적 성과로 측정하는 방법에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해 경제 우위를 측정하는 거죠. 그죠?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의 원칙에 따라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상이한 산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회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비교하는 게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기업들은 회계 기준을 적용할 때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회계 성과를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기업의 비교 우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율 분석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재무제표 수치들이 비율을 보여주는 것을 회계적 비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accounting ratio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회계적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거는 수익성 비율, profitability ratio, 수익성 비율라고도 하고 유동성 비율, liquidity ratio라고 하고 leverage ratio, 부채 비율, 그죠? 또는 활동 비율 이런 것들을 재무적 유연성을 나타내는 활동성 비율, 즉 activity ratio 같은 이러한 비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수익성 비율, 유동성 비율, leverage 비율,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 등 같은 것들이 이제 기업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업의 회계적 비율 자체로는 그 기업에 대해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어느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같은 산업 내 경쟁 기업들이 회계적 비율과는 비율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율 분석에 따르면 어느 기업의 성과가 산업 평균보다 높을 때 그 기업은 평균 이상의 회계적 성과 above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를 한다. above the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 즉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보다 높다. 평균 이상의 회계적 성과를 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기업의 성과가 산업 평균보다 높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성과가 산업 평균과 같을 때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평균 수준의 회계 성과, 즉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경쟁 우위가 아닌 경쟁 등위를 가진 거, 그죠? 또 어느 산업의 어떤 기업의 성과가 산업 평균보다 낮을 때 이 기업은 평균 이하의 회계 성과, 즉 below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 below다, below the mark, 기준보다 약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below the mark인데 만약에 이제 평균 이하의 회계적 성과를 할 때는 below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제 below average accounting performance를 가진 이러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죠? 대체적으로 낮겠죠, 그죠? 대체적으로 그거는 당연 안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경쟁 여리를 가지죠, 그죠? 경쟁 여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기업의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에는 총자산 수익률 ROA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자산에다가
총 자산에다가 세후 이익, 즉 기업이 이득을 낸 것 중에 세금까지 다 내고 나온 다음에 남은 이익, 즉 당기순이익을 갖다가 나눈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총 투자에 대한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보면 기업의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 중에 RO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ROA가 보이죠? 그래서 ROA는 총 자산에다가 세후의 이익을 갖다가 나눈 겁니다. 즉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이득 중에 세금 이제 쭉 내려가죠. 그죠? 경상이익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죠. 뭐 매출이익, 경상이익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결국은 세후의 이익이죠. 총 자산에다가 세후의 이익, 즉 세금을 낸 다음에 세금 내고 남는 것, 그것이 이제 최종 이득이죠. 그 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총 투자에 대한 수익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산은 투자니까요. 그죠? 총 투자에 대한 수익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ROA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ROE입니다. 그죠? 요거는 자기 자본에다가 세후이익입니다. 무슨 말이냐? 총 자산은 부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자기 자본은 부채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low라는 것은 요게 결국은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그 다음에 세후에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총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다. 그죠? 총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수익성 비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것은 매출액, 총 매출액에다가 매출 비용을 뺀 그죠? 그것이죠. 그러면 총 매출액에다가 매출 비용을 뺀 것을 나눠주는 것은 업무상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가 순이익 EPS 그죠? 그래서 주가 순이익 보통 주주의 이익이다. 그 다음 주가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당 현금 흐름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유동성 비율이란 것은 유동 부채에다가 유동 자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것은 우리가 특정 단기간에 1년을 보통 보는데요.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현재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죠? 이게 권장대금으로는 결국은 200에서 300%의 비용이 권장됩니다. 당장 현금으로 당장 현금으로 한다 해도 현금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더 있어야 된다. 1년 내에 받을 돈이 1년 내에 줄 돈보다 더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이제 요때 유동성 비율은 그 정도까지 돼야지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 부채에다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동 자산을 갖다가 자산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유동 비율입니다. 우리가 단기간 즉 1년 내에 줘야 될 돈을 1년 내에 받을 돈, 즉 유동 자산으로 나눈 거죠. 보통 200에서 300%를 이루었을 때 이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권장되는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라는 게 있죠.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재고를 처분하지 않고, 그죠? 현재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당좌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고 없이도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보통 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고 남은 것. 즉, 무슨 말이냐면, 유동자산, 아까 우리가 돈 받을 거에서,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빼고 남은 것. 그죠? 당장 돈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이제 한 100% 정도. 그죠? 이게 남아야지만이, 유동자산이 남아야지만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음은 이제 유동성 비율, 이제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는, 자산 부채 비율이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자산이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에 대한 부채 의존도다. 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높으면 높을수록 파산의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 대비해서 부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산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산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산 부채 비율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서 총 부채를 갖다가 나눈 겁니다. 그쵸? 왜 틀리냐? 자산에는 부채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죠? 전체 번호죠. 자산 이꼴 자본 플러스 부채니까요. 그렇지만 자기 자본에서 총 부채를 갖다가 나눈 이 비율은 기업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한 부채 의존도다. 대개 100%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보통 100%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성 비율 봅시다.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재고가 소진, 충당되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조자산에서 매출액을 이야기합니다. 매출액. 그래서 재고가 소진, 충당되는 속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평균 매출 채권 회수 기간. 그죠? 매출 후 대금 회수에 소요된 시간.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활동성 비율 아까 이야기했죠. 그다음 레버리지 비율, 레버리지는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유동성 비율,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수익성 비율 이런 것들이 결국 뭐 한다고? 기업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기업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경쟁 우위를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크게 나눠지죠. 그 방법 중을 보면 자, 아까 이야기한 회계적 측정 방법이 있고요. 경제적 측정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산업 평균보다 높은 ROA, ROS, ROE 등 그죠? 있었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ROA는 총 투자에 대한 수익, 그 다음에 ROE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은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 그죠? 자본보다 높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자, 경쟁 우위는 결국은 경쟁 우위는 보통 이상, 기대 이상이 돼야 되겠고, 그죠? 경쟁 등위는 보통이면 기대 충족이 돼야 되겠고, 경쟁률이 경우에는 보통 이하며
기대에 미흡한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경쟁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의와 전략경영의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략경영 과정은 경영자들이 의도된 전략들을 수립하도록 이끈다. 그죠? 의도된 경영, 그죠? 의도된 전략을 수립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경영 환경은 종종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죠. 그죠? 그래서 경영자들은 부상하는 전략들을 체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전략들을 갖다가 이러한 부상하는 전략들을 채택함으로써 이에 대응한다. 결국은 의도된 전략이라는 것과 부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맞부딪히고 있네. 그죠? 의도된 것이라는 것과 결국 부상하는 전략들을 채택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의견이 서로 간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략경영 과정은 개인의 경력에 적용하기다. 그죠? 전략의 제 개념을 잘 이해하면요. 모든 개념을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영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충분히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전략경영 과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의.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직장에 계속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도 전략경영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전략경영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 그죠? 나라 다른 사람의 어떤 차이를 갖다가, 그죠? 그거 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경영 과정과 경쟁의를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애플의 2015년과 2016년의 재무상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재무상을 보고 우리가 예를 좀 든다면요. 애플의 2년간 회계적 성과 및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측정치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애플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이 수익이 2,340억 달러, 그죠? 에서 2,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0조 에서 뭐 250조 가량 되죠. 근데 이제 2016년에는 2,156억 달러로서 감소했습니다. 그죠? 감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수익성 비율 등 총 자산 비율 ROE는 그렇게 되니까 0.18에서 0.1614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본 비율은 ROE죠. 자기 자본 비율은 0.4에서 0.39로 거의 변함이 없다. 그죠? 크게 차이가 없다. 줄긴 했어도 0.1 정도 줄었습니다. 0.01.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가격 하락이나 저비용 제품으로 우선 제품 믹스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매출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가 정책으로 나가지 않았다. 저가 정책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저가 정책으로 나가지 않았다. 결국은 ROE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가격 하락이나 저비용 제품으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낮은 매출은 낮은 이익으로 이어졌다. 낮은 매출은 낮은 이익으로 이어졌다. 또한 애플의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증가했다. 이것은 애플이 단기적으로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그죠. 이게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단기적인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이 높았다. 하여튼 현금 보유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현금이나 아니면 현금화 할 수 있는 1년 내에.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높이 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또한 이제 우리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그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 부채 비율도 그걸 보면 애플이 장기 부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세무적으로는 대단히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의 경제적 측정을 할 때 경쟁 우위를 회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죠? 보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쉽게. 이제 모든 상장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업 간에 어느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입수하면 다양한 회계적 비율을 계산하기가 쉽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을 산업 평균과 비교하면은 산업 내에서 기업이 가진 경쟁력의 지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경쟁의 회계적 측정자는 최소한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이익, 그 economic profit, 이런 경제적 이익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구매자가 인식하는 수익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차이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economic profit에 있어서 이 economic profit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죠? 경제적 비용을 정해서 회계적 수치가 바로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는 비용,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만족도, 이런 만족도라든지 자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죠? 쉽지 않다. 그죠? 자,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떠냐면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죠?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경쟁 후의 경제적 측면, 즉, economic measure of a competitive advantage는요, 경제적 우위의 경제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산업 평균 수익하고 기업의 수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자본 비율과 기업의 수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 부분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은요,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자본, 그죠? 그리고 타인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은 원래부터 가지고, 자기 자본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고, 타인 자금은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빌리는 거죠. 은행과 채권자로부터 이 자본을 우리가 타인 자본이랍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경쟁 경영과 경영 우위에 있어서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상이한 전략은 종종 차이를 초래하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성공과 실패는 물론이고요. 훌륭한 관리와 보통의 관리자, 그 다음에 대책 없는 삶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삶,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되는데요.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부상하는 전략과 의도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부상하는 전략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기업 전략에 대해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은요, 그게 이제, 과정을 그대로 전략에 선택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기업은 잘 정의된 기업 사명과 기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실시하죠. 그 다음에 전략을 선택하고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죠? 이러한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시행착오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업 전략의 가장 단순한 접근 방법이죠. 예를 들어, 택배 산업에서 범세계적 인류 기업인 페덱스가 있죠. 이 페덱스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경쟁률을 획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잘 준비된 이론을 가지고 택배 산업에 진입했습니다. 페덱스의 창업자인 프레드 스미스는요, 예일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보고서를 쓰는 와중에 이 이론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참, 페덱스 창업자인 프레드 스미스가요, 그죠? 보고서를 쓰는 와중에 이 이론을 고안하게 되었다. 프레드 스미스는 이 보고서에서 고작 몇 점을 받았을게요? A, B, C, D. 예, C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고안된 야간 배달 사업의 경쟁력에 대한 이론 바탕으로 설립된 이 기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971년에 이제 페덱스가 설립되고요. 2016년, 그죠? 매출액이 500억 달러. 500억 달러면 약 40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500억 달러에 달했고요. 그 다음에 약 40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죠? 참, 다른 기업들도 잘 준비된 이론과 전략을 구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다고? 정작 이론의 전략을 시장에서 실행하면 그 이론의 전략이 시장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깨달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emergent strategy, 부상하는 전략은 한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실행된 전략이 크게 수용된 후 나중에 나타난 전략을 우리가 부상하는 전략이라 해보고 하니까 어떻다고?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emergent strateg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명한 기업들도 이러한 유명한 기업들 보면 적어도 이러한 부상하는 전략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원래 살균 거즈와 깁스를 공급하는 기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매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깁스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을 대체하기 위해서 존슨앤존슨은 깁스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를 첨부하여 깁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곧 구매자들은 파우더만 살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했죠.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은 화장실용과 아가용 파우더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또 한 종업원이 아내를 위한
일회용 밴드를 발명하게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회용 밴드라는 것이 결국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하다가 손을 벨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부상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emergent strategy를. 즉 존슨앤존슨은 마케팅 관리자에게 이 발명품에 대해서 존슨 제품은 이제 이 발명 시장에 선보이기로 결정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일회용 밴드, 그죠? 존슨 제품 중 가장 높은 재고를 판매고를 기록하는 제품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존슨앤존슨의 어떤 전략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원래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의료기 안에서 공급자 간에 경쟁하는 것이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소비자 제품들, 그죠? 이 제품들이 기업 매출의 40%를 상회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도 이제 부상하는, 그죠? 새로이 이제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경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메리어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이 메리어트 코퍼레이션은 우리 메리어트 호텔이 있잖아요. 원래 식당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30년대 후반에 이제 8개의 식당을 소유 경영하고 있다가 이 중에 이제 한 식당이 워싱턴 DC 부분에 공항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구매자들이 비행기에서 먹기 위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리어트 코퍼레이션 설립자인 메리어트는요, 여행자의 습관을 염두에 두고 이스턴 항공 탑승객에게 포장 도시락을 제공하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후에 이제 이게 아메리칸 항공으로 확대가 되고 이스턴에서 시간의 진입에 따라 항공사 승객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메리어트의 주된 사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메리어트의 기존에 의도된 전략은 식당 사업을 하는 것이었지만 기존에 의도된 전략, 그죠?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에 음식을 납품하는 사업이 부상함에 따라 부상하는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즉 부상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상하는 전략과 의도적인 전략이다. 의도적인 전략은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때 딱 잘 갖추어진 그거고, 부상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략 경영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실패한 기업의 경우에만 부상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기업은 너희들이 부상한 전략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략 경영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이 기업이 선택한 전략을 대체할 이유가 과연 있겠냐, 그죠? 전략 경영 과정을 효과적으로 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뭐 전략을 대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전략을 선택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전략 경영 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어느 산업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단지 추측만 하죠. 그게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에서 산업 내 부상하는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략을 변경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뭡니까? 전략 경영 과정을 완성하는 능력으로서 중요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부상하는 전략은 창업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는
전략경영 과정을 왜 배워야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모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전략경영 과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상급 경영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상급 경영자들이 아닌데 왜 전략경영을 배워야 되냐. 첫째는 전략경영 과정은, 이제 기업의 전략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어느 기업의 전략이 그 기업의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직업상 성공 여부는 그 기업의 경쟁 우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죠? 성공적인 기업을 선택하여 우리가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계속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획득하는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죠. 즉,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전략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기업들보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냐, 경쟁 우위를 가지 않은 기업이라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략 경영과, 그래서 이제 전략 경영 과정과, 그죠? 이로 인한 경쟁 우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향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작작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장이 조금 두서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에서 차차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